오늘은 영국의 역사 속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와 대영 제국이 저지른 만행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 영상에도 이런 댓글이 자주 달립니다. 또 영국, 역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대부분 영국이다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죠. 그래서 무슨 짓들을 했길래 이렇게 욕을 먹을까 라는 느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대영 제국의 해는 지는 날이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대영 제국 시절 영국이 통치하던 방대한 범위의 식민지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전성기의 영국은 유럽부터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식민 통치를 했죠. 땅의 크기만 약 1370만 평방 마일에 이르렀고 이는 지구 면적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당연히 대영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되었죠. 영국에는 이렇게나 넓고 심지어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영국의 막강한 해군이었죠.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의 핵심인 전열함을 유지했고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르 해전 승리로 전쟁과 무역에 유리한 바다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해군의 힘을 활용하여 영국은 원활하게 식민지를 관리할 수 있었죠. 대영 제국이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공포심입니다. 영국은 식민 통치에 대한 불만이나 반란을 진압한 후에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반란자들을 처벌했죠. 대표적으로는 수용소 제도가 있었는데 대영 제국이 반란을 진압하는 방법은 가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견줄만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독일보다 영국을 더 나쁜 놈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영국은 어떤 일들을 벌였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대영 제국이 저지른 만행들은 하나하나 모두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그 중에 최고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노예무역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내용도 잔인했죠. 때는 1562년 존 호킨스의 선박이 노예를 스페인에 팔아 상당히 큰 수익을 내게 됩니다. 소문은 금방 퍼져 다른 영국의 상인들도 노예무역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예무역은 성행하기 시작하죠. 노예무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미국의 영국의 식민지가 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특히 1619년 버지니아에서 노예제도가 자리 잡으면서부터는 대노예무역 시대라고 할 만큼 활발해졌죠. 영국은 아프리카 해안에 교역소를 설치하고 선박을 노예무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영국은 이 노예무역으로 다른 노예무역을 하는 국가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크게 성공하게 되었죠. 영국이 이뤄낸 산업혁명도 노예무역 당시 번 돈이 바탕이 되어 진행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산업혁명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노예제도는 1830년에 폐지되었는데 노예무역을 불법으로 바꾼 것도 영국입니다. 빨아먹을 걸 다 빨아먹고 갑자기 도덕적인 문제점을 들며 나서는 건 그림이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끔찍한 사업에 선봉에 있던 국가가 완장을 차고 국제경찰 행세를 한 것이니까요. 대영 제국의 식민지 중 가장 가치 있는 국가는 아무래도 인도였을 겁니다. 인도는 1877년부터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식민 통치를 받는 내내 인도는 꾸준히 기근을 겪었죠.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수만 약 500만 명에 이를 정도이니 거의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인도가 기근을 겪은 이유는 날씨의 영향도 크지만 영국의 통치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인도 토지에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도록 했죠. 재배한 품목은 대부분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밀과 쌀, 쪽, 목화, 황마였습니다. 품목 중에는 아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편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를 메꾸려고 재배한 것이죠. 중국의 아편 중독은 나날이 심해져 갔고 중국은 아편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아편을 못 팔게 되면 다시 적자를 볼 것이 뻔한 영국은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중국은 이 사건으로 현재도 약에 관한 사건은 민감하게 처벌하죠. 그렇다면 아편과 많은 곡물을 생산한 인도는 굶지 않고 잘 살았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인도의 사람들은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았죠. 반면에 인도의 곡물 수출량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재배하고 생산해낸 곡물은 어디로 갔길래 굶주려야 했을까요? 인도에서 나온 곡물들은 모두 영국으로 갔습니다. 인도인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국에 의해 강제로 수출된 곡물을 다시 수입해와야 했죠. 하지만 이것마저 대영 제국이 수탈해가는 어마어마한 세금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결국 인도의 기근은 식민 통치가 끝나는 날까지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인도에 기근을 두고 인디언들은 기근이 있든 없든 토끼처럼 번식할 것이라고 말했죠. 여담으로 윈스턴 처칠은 간디와 잦은 마찰을 빚었는데 진압하려는 쪽과 풀려나려는 쪽의 우두머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두 사람은 성향이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처칠이 대외적으로 활발한 성격의 제국주의자라면 간디는 내성적인 비폭력주의자니까요. 간디의 뒷이야기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간디는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고
당했고 윈스턴 처칠은 화가 나서 방방 뛰었죠. 참고로 간디의 뒷이야기는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겪었던 것은 기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19년에 벌어진 암리차르 사건이 있죠. 암리차르 사건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과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막 지나간 시기입니다. 상황과 더불어서 간디의 활동으로 대중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던 때였죠. 인도의 암리차르에서는 인도인이 영국인을 무차별로 폭행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실제로 암리차르시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몇 차례 있기도 했죠. 영국 정부는 이걸 빌미삼아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대중들의 반란을 우려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계엄령으로 인도는 4인 이상의 공개 모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4월은 인도의 종교 축제인 바이사키 축제가 열리는 달이었죠. 게다가 사람들은 영장 없는 체포를 가능하게 한 법인 롤랄트법의 철폐와 규탄 시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암리차르의 공공정원은 사람으로 가득 찼고 레지날드 다이어는 정원을 포위한 채 축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발포할 것을 명령했죠. 공원을 벗어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사람들은 죽어났습니다. 영국은 이 사건으로 약 3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그 사건의 관계자들은 사망자만 1000명이 훨씬 넘고 부상자도 약 1100명이라고 말했죠. 영국은 식민 통치에 이런 공포심을 이용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대영 제국이 식민지 국민의 공포심을 이용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1888년 영국의 동아프리카 회사가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영국은 이 땅을 식민지로 지정하고 높은 산봉우리를 가졌다는 의미로 케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영국의 농부들은 케냐의 토착민인 키쿠이족 사람들을 노동자로 활용하여 커피와 차를 생산해 큰돈을 벌었죠.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 아니 기본적인 인권조차 전혀 보장하지 않았는데요. 키쿠이족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든 노동을 견뎌야 했죠. 결국 이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맙니다. 1940년에 키쿠이족 노동자들은 반란을 위한 준군사적인 성향의 정치 조직 마우마우를 설립하고 10년 넘게 영국군과 맞서 싸우게 되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마우마우는 영국군의 손에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케냐의 토착민들은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자유마저 박탈당했고 마우마우에 소속된 이들은 수용소에 갇혀 지옥 같은 끝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케냐인들이 당했던 일들은 고문부터 성적인 학대까지 다양했죠. 그 후 영국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수용소에 대한 문서들을 대부분 파기하고 수용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의 수를 약 8만 명 정도라고 발표했는데 최근에 발견한 문서에서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수감됐었다고 밝혀졌죠. 영국이 수용소로 괴롭혔던 민족을 얘기하면 보어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어인은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뜻하는 말이죠. 보어인들과 대영제국 사이의 갈등은 영국군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점령했던 식민지를 빼앗을 때부터였습니다.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던 영국을 상대로 참다 못한 보어인들이 결국 전쟁을 걸게 되죠. 이것이 유명한 보어 전쟁입니다. 보어인들의 군대는 농민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민병대였음에도 상당한 사격 실력을 보여주며 초반 영국군을 궁지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잘 훈련된 영국의 병력을 고작 5만 명 정도의 민병대가 상대하긴 무리였습니다. 보어인들은 벤테리스부르크로 자리를 옮겨 전면전 대신 게릴라전을 이어가죠. 영국은 게릴라전을 막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전략이 아닌 공포였습니다. 영국은 벤테리스부르크의 보어인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교회를 불태우고 식량을 모두 빼앗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아프리카 지역 곳곳에 수용소를 만들어 보어인들을 수감시키는데요. 영국군은 보어인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찾을 수 없도록 각자 다른 수용소에 수감시켰습니다. 심지어 위생적도 최악이라 수감된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희박했죠. 실제로 수용소에서 전체 보어인의 약 10%가 사망했습니다. 대영제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바로 광맥입니다. 영국은 보어인들로부터 빼앗은 광맥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캤죠. 피로 물든 돈으로 배를 불린 것입니다. 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돈을 더 벌어야 했고 탐욕은 끝없이 분열해 최강의 제국을 꿈꿨죠. 유럽의 아프리카 분할이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이전에 유럽이 바라보던 아프리카는 그다지 먹음직스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유럽의 열강들은 아프리카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아프리카 내륙부에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땅을 두고 대립했고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로 땅을 제멋대로 분할하여 나눠갔죠. 아프리카 국경이 대부분 직선으로 그어집니다. 문제는 지역의 문화나 어떤 민족이 사는지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땅을 분할해버린 것이죠.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민족 대립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유럽의 역사 속 만행은 서양에서 끝나
끝나지 않았죠. 마을 하나를 통째로 감옥으로 만들어 중국인들을 몰아넣은 사건도 있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시기에 영국은 일본에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통치권을 빼앗겼죠. 영국은 일본이 멸망했을 때야 이 땅을 되찾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되찾은 말레이시아는 약 50만 명 가까운 중국인들이 농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대영 제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독한 냉전을 겪던 시기라 공산주의를 선택한 중국인들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결국 영국은 이들을 강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는데 이름하여 말레이시아 브릭스 계획입니다. 영국은 뉴빌리지라는 포위된 마을을 만들어 중국인들을 하나씩 강제로 추방했죠. 이 마을은 영국군이 지키고 있어서 허락 없이는 나가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설은 꽤 괜찮았다고 하는데 영국은 마을에 물과 전기 그리고 몇 가지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줬죠. 재밌는 건 오히려 말레이시아인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화를 냈습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갇혔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사건 중에서는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네요. 소수민족은 강제 추방시킨 사건이 무난해 보일 정도로 대영 제국이 지독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에는 특히나 기근을 겪었던 나라가 많았습니다. 아일랜드나 인도가 대표적이지만 방글라데시도 최소 240만 명이라는 만만치 않은 숫자가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죠.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 기근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많은 이유는 윈스턴 처칠의 소홀한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인 윈스턴 처칠은 식민지가 겪는 고통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처칠은 오히려 식민지에 기근이 찾아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기근으로 잉여적인 인구가 줄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생각도 어느 정도 맞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을 하기 힘든 노인이나 아이들이 먼저 죽어나갔으니까요. 아일랜드의 감자 농사가 망했을 때도 영국은 대처가 소홀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 일 때문에 대기근을 겪었죠.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아일랜드인과 영국인들의 사이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아일랜드와 영국의 사이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가난한 주제에 동일선에 서려고 한다며 경멸했고 아일랜드는 800년 동안 영국에게 식민지 취급을 받으며 영국에 대한 분노가 쌓였죠. 그리고 이런 감정이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아일랜드 대기근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땅에서 농사를 대신 지으며 사는 소작농이었는데요. 아일랜드인들이 생산한 농작물들은 대부분 수출을 위한 상품이었죠. 인도의 케이스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감자 마른병, 흔히 감자 역병으로 알려진 식물 질병이 돌고 아일랜드인들은 유일한 식량 공급 수단을 파괴당했죠. 영국은 아일랜드의 기아와 기근을 막을 수 있었지만 영국의 부유층들은 노력은커녕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혐오하며 아일랜드의 하위 계층 인구를 줄일 기회라고 생각했죠. 아일랜드인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는 농작물을 키우며 굶어 죽어갔습니다. 인도의 사례처럼 아일랜드의 수출은 기근과는 반대로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농작물은 대부분이 사치품이었기에 가격이 비싸 아일랜드인들은 살 수가 없었죠. 이 기근으로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슷한 수의 아일랜드인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도망쳤고요. 이런 이유에서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는 아직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화해의 움직임이 보이긴 했지만 수백 년간 쌓인 앙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긴 힘들죠. 그래도 현재는 원수지간보다는 애증의 관계에 더 가깝긴 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던 이라만 봐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많지만 이런 기근이나 수용소 외에도 영국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드레스덴 폭격부터 얘기해보죠. 드레스덴 폭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3일간 벌어진 사건입니다. 무려 800대의 폭격기가 독일 도시의 하늘 위를 덮었죠. 이 폭격은 독일의 교통 중심지였던 드레스덴을 파괴해 독일의 운송 경로를 난민으로 막으려 미국과 영국이 벌인 일입니다.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고 민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도 있었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사망자 수만 22,700명으로 추정됐죠. 이 지옥같은 3일이 지나고 독일은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잔인하죠. 그런데 이건 인과응보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 사건을 두고 독일이 다른 국가들처럼 비참함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죠. 영국은 아예 하나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바로 쿠르드족인데요.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1920년 이라크 봉기 중 쿠르드족이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폭격하고 잔인한 폭력이 이어졌지만 처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독가스 살포를 명령했죠. 근데 독가스가 부족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도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약 20만 명의 쿠르드족이 목숨을 잃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대영 제국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무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총 54개의 국가를 말이죠. 영국의 만행들을 쭉 살펴보고 있자면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대영 제국이 저지른 만행을 덮을 수는 없지만 영국이 세계에 미친 영향이 정말 나쁜 것만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실제로 학계에서 대영 제국의 만행과 긍정적인 영향은 빠지지 않는 논쟁거리입니다. 마치 한국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가 한국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비슷하죠. 대영 제국은 과거 영국인들이 느끼는 자부심의 근원이었지만 현재는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들처럼 해가 지지 않던 제국의 어두운 면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세계적으로 악당이었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었죠. 그렇다면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질문해보겠습니다. 대영 제국은 막연하게 나쁜 국가였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영 제국은 노예무역의 선봉이었습니다. 영국은 바다 위에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우위를 바탕으로 노예무역까지 중심을 차지했죠. 하지만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무역을 법적으로 금지한 곳도 영국입니다. 빨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빨아먹고 갑작스럽게도 도덕적인 문제를 들며 이 사태를 해결하고 나선 건 모순적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자신들이 벌인 일에 책임을 진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영국은 노예무역을 뿌리 뽑았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은 전범국에 맞서는 연합국의 핵심 세력이었죠. 독일을 상대로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지만 독일을 멈추려는 방법이었고 또 독일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나 카이로 선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분단된 고통 등 우리도 영국 때문에 순환을 겪었죠.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쳤던 사항들은 모두 처칠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윈스턴 처칠은 나쁜 놈이었냐?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정치 이야기 그리고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만행이나 망언들이 요즘에 들어서 다시 조명되고는 있지만 윈스턴 처칠이 보여준 외교와 정치는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받죠. 어찌 보면 처칠이 살아온 인생이 정치라는 분야에서 일종의 교과서인 셈입니다. 시간이 모두 지나고 다시 본 처칠의 만행들은 끔찍하지만 막연하게 악영향만 끼쳤느냐 하는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죠. 인물에 대한 평가 때문에 영국 내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것이기도 하고요. 인도에서도 일부 사람들 그리고 영국 내에서 인도도 막연하게 피해만 입지 않았다. 식민 통치를 통해 이익을 본 것들이 많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죠. 무엇보다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영어의 보급입니다. 영어의 보급은 전 세계적인 소통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죠. 널리 보급된 인터넷에서 세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자 국제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등장한 겁니다. 영어의 보급은 세계 문학들이 큰 폭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본다면 영국이 막연하게 나쁜 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나요? 솔직히 저는 저런 주장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렸지만 영국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근거들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저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영국이 역사 속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와 대영 제국의 만행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